이번 시간에는 반려견 입양 전 준비 사항과 올바른 마음가짐, 입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의사 설채연입니다. 동물을 좋아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또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려동물과의 삶을 택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행복감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사는 반려동물은 어떨까요? 반려동물 역시 보호자와 마찬가지로 함께 있을 때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행복과 편안함을 주는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상호 긍정적인 교감을 하고 있는 반려동물과 오랜 기간 함께 할 수 있는지,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줄 수 있는지 잘 판단해야겠죠. 반려동물 입양을 고려하는 여러분의 신중한 결정을 돕기 위해 보호자로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입양 전 알아야 할 사항들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내가 보호자가 될 준비가 됐는지 함께 점검해 볼게요. 모든 가족 구성원이 반려견 입양에 동의했나요? 현재 같은 집에 거주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반려견 입양을 원하나요? 가족 구성원의 동의 없이 나만 원해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은 가족에게도 반려동물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데리고 오면 허락하겠지? 같은 가벼운 생각으로 입양하면 모두에게 고통이 될 수 있으니 가족 모두 최선을 다해 반려동물을 보살피는데 동참할 수 있는지 충분히 상의한 후에 입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 비용을 지출할 수 있나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데 사랑과 관심이 가장 중요하지만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처음 반려동물을 맞이할 때 물품, 검진비, 예방접종과 같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이 있고 일상에서 먹거리, 장난감, 위생용품 등이 지속적으로 소비됩니다. 일상관리에서 비용의 범위는 정말 다양하겠지만 너무 과한 소비보다는 보호자의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이 질병, 상해와 같이 예상치 못하는 비용에 대비하여 반려동물 보험을 가입하거나 적금을 드는 것도 추천합니다. 반려동물이 살기 적합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나요? 집의 크기가 반려견의 거주 환경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만약 집이 좁더라도 반려견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과 배변 공간이 마련되고 충분한 산책 또는 놀이를 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다만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최근 반려동물 친화적인 공동주택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반면 이웃 간의 갈등이 예상되거나 임대인의 결정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짖음 문제로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배변 문제로 위생적으로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웃과의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반려동물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함께 고려해 봐야 합니다. 반려동물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은 없나요? 입양하기 전 가족 구성원 모두 확인해야 하는 알레르기 반응. 반려견의 털, 침, 소변 등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은 대표적으로 간지럼, 발적, 눈물, 콧물이 있는데요. 심한 경우 천식으로 인한 호흡곤란까지 올 수 있습니다. 입양하기 전 알레르기 반응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반려견이 많은 곳에 가서 해당 증상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고요. 일반 병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있어줄 시간이 충분한가요? 사람은 필요에 따라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여가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반려견은 보호자의 도움이 없으면 산책도 놀이도 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를 충분히 소비하기 위해 매일 산책이 필요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위해 보호자와 충분히 교감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죠. 반려견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동물입니다. 보호자의 관심과 애정이 없다면 외로움을 느끼고 그에 따른 증상으로 분리불안이나 이상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만일 부득이한 상황으로 매일 충분한 시간을 함께할 수 없다면 반려견 유치원과 같이 위탁 관리를 해주는 곳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반려견 친구들을 만나 사회성도 기르기도 하고요. 운동도 하고 기본적인 예절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보호자는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나요? 이미 반려견,
또는 반려묘와 함께하고 있다면 이 또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입양 절차에서 반려동물 입양을 희망하는 자가 현재 양육하고 있는 반려동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하고 있는 반려동물의 휴식 및 수면 공간과 구분되는 입양하게 될 반려동물의 공간이 충분한지, 함께 사는데 어려움이 없을지, 적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일지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나 성격을 잘 살펴서 입양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할 미래에 대한 고민이 충분한가요? 개와 고양이는 수명이 15년 이상입니다. 그 기간 동안 보호자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이사, 결혼, 출산, 취업, 입대, 유학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죠. 앞으로의 인생 플랜에 있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이 어려움은 없을지 반드시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자가 양육 포기나 파양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22.1%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이후로 물건 훼손, 짖음 등의 동물 행동 문제가 28.8%로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예상보다 지출이 많아서, 세 번째는 이사, 취업 등 여건이 변화해서였는데요. 저는 물론 없다의 응답률이 훨씬 높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사유들이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반려동물을 입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면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나에게 맞는 견종 찾기입니다. 영화나 방송에 등장하는 동물들을 보면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죠. 그런데 그 이미지만 보고 입양을 결정했다면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에너지가 폭발하는 친구도 있고 예쁘긴 하지만 털을 365일 뿜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반려견은 수세기에 걸쳐 사람들에 의해 개량되었기 때문에 견종마다 가진 성향과 특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전히 그 기질이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새, 포유류, 설치류를 잡기 위한 조렵견, 수렵견부터 썰매를 끌고 경비를 서는 사역견, 스스로 생각해 가축을 몰았던 목양견은 활동량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이 친구들은 활동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산책도 자주 해줘야 하고 놀이도 자주 해야 합니다. 다른 견종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을 가능성이 높으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반려견 중에 털이 덜 빠지는 종은 있어도 안 빠지는 종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나마 털이 곱슬거리는 친구들이 덜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슈나우저, 베들링턴 테리어, 말티즈, 꽃동두 툴레아도 털이 덜 빠지는 대표적인 견종이니 털에 예민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반려견의 성격 역시 반려동물 입양 전에 고려해야 할 요소죠. 사회성이 좋고 친밀한 성격이 도드라지는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 보호자들이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반려견들의 사회성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견종에 따라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가 잘 지낼 공간이 있고 보호자가 잘 핸들링할 수 있다면 대형견도 충분히 집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믹스견의 특징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데요. 말 그대로 다른 종끼리의 교배로 태어났기 때문에 외모나 성격을 단정짓긴 어렵지만 부모견이 어떤 종에 가까웠는지에 따라 외모나 특징을 가늠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믹스견은 유전적으로 질병에 강해 튼튼하고 오래 산다는 장점이 있어요. 각 품종마다 갖고 있는 유전적 질환이 있는데 믹스견은 그 가능성을 적게 갖고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 아이만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외모, 성격을 원하신다면 믹스견을 입양하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품종의 특이성은 전반적으로 유전적인 경향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반려견의 성향은 경험과 환경적인 요인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견종의 반려견이라고 똑같은 성향이나 행동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종 특이적인 성향에 의존해서 선택했다가는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반려동물을 어디서 데려올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려동물을 입양하는데 다양한 경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이고 합법적인 경로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와 민간에서 운영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동물보호시설의 보호동물은 다양한 사연으로 시설로 입소하게 됩니다. 보호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에 소유권을 포기하고 인수되는 경우가 있고,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구조된 경우는 유실 유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보호자를 다시 찾는 경우도 있지만 유기된 경우는 시설에 입소 후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게 됩니다.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향후 1년 내에 반려동물을 입양할 계획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 의향을 물어본 결과 82.6%가 입양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여 보호동물의 입양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동물보호 입양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는 어린 동물을 키우고 싶다가 31%, 질병, 행동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입양 방법을 모른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지자체는 직영동물보호센터, 동물복지지원센터, 입양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보호동물은 기본적인 행동교육과 건강관리를 받으면서 더 나은 반려동물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입양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보호동물의 입양을 고려해 보시고 사전에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임시보호를 하거나 각종 봉사활동을 하면서 반려견과의 교감을 쌓은 후에 데려오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이 과정으로 나와 맞는 반려견인지 알 수 있고 또 예행 연습을 할 수 있어 결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첫 반려견으로 보호시설의 동물이 괜찮을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보호동물은 사회화가 안 되어 있거나 아플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호시설에도 여러분과 가족이 될 사랑스럽고 훌륭한 개가 많습니다. 반려견 입양을 고려하신다면 일단 무조건 보호시설을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시보호나 자원봉사를 통해 천천히 다가가셔도 좋고요. 그 과정에서 정서적 소통과 편견이 사라지는 아주 멋진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동물 판매업소, 즉 펫샵에서 데리고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물의 판매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장 내부에 허가증, 요금표가 잘 비치되어 있고 개체 케이지에 품종, 성별, 출생일 뿐만 아니라 예방접종, 진료사항 등이 잘 표시된 곳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반려동물을 분양하고 입양받을 때는 반드시 반려동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반려동물의 출생과 관련한 정보, 건강 상태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 적혀 있고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에 대한 기준도 적혀 있으니 아주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반려동물 분양 후 7일 이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고 소비자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해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브리더라고 표현하는 동물 생산업 역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물을 생산하는 곳은 부모견에게 정기적인 운동 기회를 제공하고 질병관리, 위생관리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12개월 미만인 개와 고양이는 교배할 수 없고 출산 후 다음 출산까지 10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보호자가 될 준비가 끝나고 가족으로 맞이할 반려동물을 공부했다면 입양 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아봐야겠죠. 먼저 우리 집에 올 반려동물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준비물을 짚어볼게요. 첫 번째, 크레이트. 흔히 캔넬이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병원을 갈 때, 차에서 이동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푹신한 방석이나 보기에 예쁜 집들도 있지만 언젠간 안전하게 이동을 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크레이트 교육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육각장. 흔히 펜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호기심 많은 반려견이 무엇이 위험한지 모르고 돌아다니다가 씹거나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계속 가둬두는 것보단 위험한 상황이나 보호자가 잘 관찰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안전문입니다. 반려견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공간이 있다면 어렸을 적부터 설치해서 계속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장난감입니다. 반려견의 넘치는 에너지는 산책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견고하고 안전한 장난감을 이용해서 놀아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번째, 사료입니다. 연령별로 퍼피, 성견, 노령에 맞춰서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 여러 가지를 구입하여 기호성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6번째, 간식입니다. 이빨이 나서 사료를 먹을 수 있는 순간부터 간식을 급여해도 괜찮습니다. 간식은 그냥 귀여워서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측면에서 줘야 하는데요. 보호자가 유도하고 싶은 행동을 반려견이 했을 때 칭찬으로 보상해주는 용도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산책 도구. 어렸을 적부터 밥 먹을 때마다 이런 산책 도구를 채우고 밥을 준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기억이 생겨서 나중에 산책을 실제로 나갈 때도 훨씬 더 수월하게 아이들이 받아줄 수 있습니다. 8번째, 목욕용품. 강아지들의 피부, 모질에 맞는 제품을 구입하고 향이 너무 세지 않고 순한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9번째, 배변용품. 배변판, 패드 등을 구입하여 배변 교육을 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패드 이외에 다른 것들, 요가 매트나 미끄럼 방지 매트나 발매트 같은 것들은 깔지 않아야지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반려견을 데려왔다면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반려동물 등록입니다. 이 제도는 동물의 보호, 유실, 유기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등록 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물 등록 대행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등록 방법에는 내장형 마이크로칩과 외장형 무선 식별장치가 있는데요. 내장형 마이크로칩의 경우에는 쌀알만한 크기의 인식칩을 반려견 양쪽 어깨뼈 사이의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이고요. 내장형 마이크로칩의 경우 분실 위험이 없기 때문에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도 다시 찾기에 아주 용이합니다. 마이크로칩이 정말 안전한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동물 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 규격과 국제 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술은 마이크로칩이 멸균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며 이상 반응이 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다음은 외장형 무선 식별장치입니다. 외장형 무선 식별장치의 경우에는 반려견이 기르던 곳에서 벗어나는 경우 반드시 부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식칩을 펜던트 형태에 삽입하여 목걸이 형태로 착용하는 방식인데요. 분실되거나 파손될 확률이 있습니다. 만약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또한 우리와 같은 소중한 생명입니다.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 학대 행위는 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 학대 및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는데요. 동물을 학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는 동물 학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제9조에 따라 보호자는 반드시 적정한 사육과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관리나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등은 동물 학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 관리,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육공간의 바닥은 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는 재질로 할 것, 동물의 사육공간이 코에서 꼬리까지 2.5배 이상일 것, 동물이 뒷발로 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외에서 기르는 반려견은 더위, 추위, 눈, 비,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필요하고 줄에 묶어서 키우는 경우는 줄 길이가 2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보호자가 지켜야 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맹견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반려견이라면 반드시 교육을 통하여 입마개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책임 있는 보호자가 되고 다른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우리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동물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유실 유기된 반려견은 지자체에서 구조,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구조, 보호되는 반려동물은 국가동물보호 정보 시스템에 공고되니 여기에서 구조된 반려견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거나 해당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편 동물 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된 후에는 소유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반려동물을 데려가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 동물 등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동물보호센터에 구조되지 않았다면 우선 동물보호법 제15조에 의하여 반려동물 분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분실한 후 1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하며 신고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 군, 구청에 방문하시거나 국가동물보호 정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오늘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을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야 돼? 하고 놀란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은 내 여가 시간을 함께할 누군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가족을 맞이하는 일이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반려견을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할 수 있는 반려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채연 수의사였습니다.